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아침부터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이고요. 3일절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3월 1일 날 저녁 한 7시 경이네요. 7시 경. 한 12시까지는 이제 촬영을 하고 말이죠. 이제 내일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죠. 편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위에 여러분 이제 나가고 있죠. 위에 이제 글이 호텔 황제, 그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 010-5766-5766 뭐 이 정도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요. 저는 이제 촬영을 거의 이제 논스톱으로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을 하기 때문에 편집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잠깐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배터리가 중간에 이제 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다시 교체를 하고 촬영할 때, 그때는 좀 편집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때는 저는 이제 논스톱으로 바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편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가수 있죠? 박인수의 이제 봄비도 있고요. 봄비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은하 아시죠? 이은하의 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비를 이제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오늘처럼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오면 말이죠. 저녁에 이제 소주를 한 잔 하고 싶고 또 소주 한 잔 먹으면 이제 노래방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상황인지라 뭐 못 가고 있죠. 자주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은하의 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때쯤 MBC에서 이은하의 봄비가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주제곡이 바로 이은하의 좀 봄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인수의 봄비도 좋아하고 이은하의 봄비도 좋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느 가수의 봄비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날은 한 번 정도 듣고 싶은 노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를 좋아하는데요. 비를 좋아하는데 비를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를 싫어할 때 언제냐? 호텔 모텔에서 근무할 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카운터 업무나 청소 이제 근무를 할 때에는 비가 오면은 좀 일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수구가 있죠? 군데군데 이렇게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모서리 지점에 배수구가 있죠? 그러면 이 배수구에 물이 잘 빠지는지 올라가서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보시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출입구가 있죠. 이렇게 들어오시는 출입구, 주차장 쪽 출입구도 있고, 이렇게 도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출입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입구 쪽에 비가 오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이쪽에 입구에 우리가 좀 카페트를 좀 깔아놔야 됩니다. 카페트. 왜냐면 1층 로비는 말이죠. 바닥에 제가 보통 이제 대리석을 많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리석이 좀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이 비가 올 때 말이죠. 특히 이제 구두를 신는 고객님께서는 좀 꽈당할 수가 있는,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출입구 쪽에 항상 이렇게 카페트를 좀 제작을 하셔서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좀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네, 바닥에도, 어떤 호텔을 가면은 바닥에도 비 오는 날 이렇게 카페트를 이렇게 좀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깔아놨다가 이제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좀 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하는 데에는 만약에 이제 1층에 도보로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볼까요?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이쪽 계단에도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는 그런 호텔 모텔이 있어요. 네, 이거 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 건물주가 아주 이 호텔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이구나. 관리를 참 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티걸레라고 그러죠? 티걸레. 이쪽에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로비에 이제 물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비가 이제 좀 이게 고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대자루로 티걸레로 항상 깨끗이 이렇게 닦아놔야 고객님들이 입실하실 때 또는 이렇게 퇴실하실 때 참 깔끔하게 보여서 다음에 또 우리 또 호텔을 또 애용해 주시겠죠. 네. 청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 말이죠. 이 비가 오면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객실이라고 한번 보면은요, 객실. 네. 객실이라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출입구고요. 이렇게 출입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욕실이고요. 네. 이쪽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겠죠. 네.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창문이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런 날씨, 이제 3월 1일이면은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춥습니다. 좀 낮에는 조금 이제 좀 싸늘하다. 네, 이런 정도의 날씨인데 보통 이제 청소를 하고 나면은 창문을 좀 열어놓죠. 왜? 환풍이 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나서도 방문과 현관문, 예, 이거를 이제 현관문이라고 그러고요. 예, 복도, 복도에 있는 이 문은 현관문이라고 그러고 또 방문이 이렇게 있죠. 방문, 예, 이거를 이제 방문이라고 그러고요. 예, 여기가 이제 창문인데 이 방문하고 현관문은 다 닫아놔도 창문은 저희가 좀 열어놓습니다. 한 20cm 정도? 네, 이 정도는 열어놓습니다. 지금도. 왜? 방문을 열어놓게 되면 좀 추워도요, 약간 온기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도 환풍을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열어놓는데, 비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붑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비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네, 이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대시를 사용하든 숙박을 사용하시든 이쪽에 비가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부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바람이 이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객실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쪽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창문은 닫아야죠. 네, 창문은 닫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다 닫아놓고요. 네, 닫아놓고 우리가 환풍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방문하고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방문하고 현관문을 이제 오픈해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열어놓으면 복도에 문이 열려 있겠죠. 그리고 환풍을 해 놓은 다음에 이 객실이 청소하고 나서도 방문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환풍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객실을 판매하는 카운터 직원이 그 방에 가서 이런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직접 들어가서 말이죠. 네. 가서 해당 객실을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괜찮다. 판매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방문 닫고 현관문 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객실을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이 청소하는 직원도 그렇고 카운터 직원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여러분께서 객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박인수의 봄비를 틀어놓으시든 이은하의 봄비를 들으시든 일단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객실 관리 또는 호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꽈당해서 넘어졌다. 여성분이 넘어졌다.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쪽팔리겠죠? 네. 쪽팔립니다 라고도 표준말입니다 여러분. 네. 좀 창피하겠죠? 네. 쪽팔리게 되면 다음에 저희 호텔을 안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여기에서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9개를 불러야 되겠죠?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이 호텔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여기 관리자분, 소유자죠. 소유자분께서는 일정 부분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판례가 그래요, 여러분. 네.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비가 오면 조금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저번 주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 이제 회사에 내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의뢰인께서 그 사례 하나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본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겪을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네, 모든 분이 겪지는 않겠지만 이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신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호텔 모텔이 아니더라도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팁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고 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이분께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 처음 창업자입니다. 초보 창업자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이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이에요. 모텔이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계약 계약금은 1억 계약을 체결 후 이제 저에게 이제 방문을 해주셨죠. 네.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갑과 을이 A 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갑은 매도인이죠? 네. 갑은 매도인. 네.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A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죠. 네. 매수인. 이 매수인께서 이제 의뢰인이십니다. 의뢰인.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를 내사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이제 업계약서입니다. 업계약서. 업계약. 이분 두 분께서 하시는데 이제 중개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이거를 X 모텔로 한번 해볼게요. A 중개인과 B 중개인이 이렇게 두 명이 끼어 있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 모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업 계약서를 쓰신 금액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62억이네요. 62억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는 얼마에 계약을 체결하셨냐면 45억입니다. 45억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1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 의뢰인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지는 뭐냐? 이제 계약서가 두 장이죠. 실거래 계약서 한 장, 업 계약서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체결했는데 이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시고 한 3일 있다가
매도인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이 일 없던 걸로 하자. 무효로 하자. 무효. 내가 계약금 1억 내가 돌려줄 테니까 본 계약은 없던 걸로 무효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분명히 계약서를 다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왜 무효합니까? 나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텔 황제님. 매도인 말이 맞습니다. 매도인이 이거를 계약금 1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지 않겠다. 무효를 주장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커지는데 1억을 반환한다고 하니 본 물건은 없던 걸로 무효로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연인 즉슨 우리가 보통 이제 업계약서를 체결할 때 말이죠.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체결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성향을.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향이 좋지 않으면 업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업계약서를 제가 체결할 때는 말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업계약서를 체결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향이 다 좋으셔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의 성향을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계약서를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는 거죠. 네, 매도인이. 왜?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매수인은 업계약서를 체결하면 좋죠. 좋은데 매도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의 동의를 할 때는 말이죠. 매도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매매 가격이 매도인의 취득 원가 이하로 매매 시 매도인이 업계약서를 동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도인이 말이죠. 취득 원가가 50억이에요. 만약에 50억. 취득 원가는 뭡니까? 여러분. 매도인이 취득한 가격 플러스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우리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매도인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자다. 요건이 다르죠. 보유 기간 동안. 그러면 거기에서도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주죠. 그렇게 매도인이 취득 원가가 50억인데 45억에 판다고 했을 때 이 50억까지 계약을 체결해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이렇게 업계약서를 동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본 경우는 이렇게 봤더니 매도인의 취득 원가가 40억이에요. 40억. 그러면 45억에 정상적으로 실거래를 체결하더라도 5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일단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62억까지 업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러면 실거래로 했을 때는 차익이 5억이지만 업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얼마입니까? 17억입니까? 플러스 17억을 더해서 업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양도 차익이 일단 17억입니다. 필요 경비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매도인은 45억에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62억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엄청나게 현저하게 높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업계약의 요건이 안 맞는다. 물론 우리가 업계약서를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업계약서를 쓸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매수인, 의뢰인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네. 실거래 계약서가 있고, 네. 업계약의 계약서가 있는데, 네. 의뢰인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업계약서 62억짜리는 이거를 은행에 제출을 하고, 실거래 이 계약서는 이거는 이제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A 중개인도 B 중개인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A 중개인, B 중개인의 말만 믿고 일단 45억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1억을 받았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찜찜한 거죠. 네, 찜찜하니까 그 다음날 매도인이 뭐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뭐 세무사가 됐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업계약서를 62억에 체결을 하고 이렇게 계약서가 2장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3분 다 그렇고 4분 다 그렇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계약금 1억 돌려주시고 없던 걸로 무효로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현명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실거래권은 등기소, 업계약서는 은행에 제출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계약서를 2장을 써서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 계약서를 2장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거래를 또 하나 써놓는 게 뭐냐면 당사자 간에 업계약서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유리하게 주장할까봐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업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가 말이죠. 은행에도 들어가고 이 계약서가 등기소에도 들어갑니다. 이 등기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업계약서가 실거래가가 등기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은행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은행에서는 말이죠. 정말 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한 데가 바로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말이죠. 등기소에 들어가는 실거래 계약서 또 본인 은행에 들어온 업계약서 이거를 구분을 못할 은행이 있냐 이거예요. 네. 뭐 80년대는 그렇다고 칩시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계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왜? 우리가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매수인이 45억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서보다 62억에 대한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매수인의 대출금 융자액이 상당히 더 높게 나옵니다. 네,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업계약서를 체결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매도인이 양도세가 안 나오는 한도 내까지 업계약서를 체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수인 을이 처분 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업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62억의 업계약서를 하자 없이 체결을 했습니다. 실거래가는 45억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처분 시점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62억 여기에서 취등록세 한 3억 정도 해서 65억까지는 이 또 다른 매수인 있죠? 제2 매수인에게 62억까지 실거래로 65억까지를 써도 매수인은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매수인의 취등록세죠. 예. 매수인의 취등록세 매매 가격의 4.6%죠.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취등록세는 매매 가격 45억에 4.6%가 아니고 45억에 4.6%가 아니고 이 계약서가 정식 계약서가 되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정식 계약서죠. 62억에 4.6%를 취등록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7억 정도 17억에 4.6%를 매수인이 더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취등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향후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잘 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는 현저하게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업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문제는 이 은행에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은행에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이게 업계약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인이 차입자죠. 차입자는 이게 사기가 성립됩니다. 예. 매수인은 사기가 성립이 돼요. 예. 구속되겠죠. 예.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사기로 이 차입자를 고소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100% 판례가 그렇습니다. 사기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는 첫 번째 이 두 분이 동의해서 업계약서를 쓰지 뭐 실거래가를 쓰든 뭐 당사자끼리 한다고 하니까 또 중간에 중개인이 좀 어리버리한 중개인들이 중간에 두 명이 또 끼어가지고 말이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건에 전혀 매치되지가 않죠. 네, 이런 경우에는 업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히려 매도인이 현명하다라고 제가 의뢰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만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만나서 계약서 체결하신 거 다 이제 현장에서 1억 반환 받으시고 이거를 그냥 다 계약서 없애시고 무효로 해서 없던 걸로 하셔라. 아주 저를 찾아오신 거는 잘했다.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매도인이 1억을 주지 않으면서 이게 무효다 그러면 이게 사건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잔금 가기 전에 이 계약서 뭐 은행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중개인 AP 이 사람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은 다 다칩니다. 다 다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본인들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시면 여러분 향후에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처분하실 수도 있는데 업계약서나 또는 뭐 다운계약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체결하실 때에는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뭐 무턱대고 A 중개인, B 중개인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업계약서를 체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62억짜리 은행에 넣는데 은행에서 이걸 알았어요.
이거 매수인 골치 아프죠. 구속입니다. 사기 성립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이런 것도 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호텔 황제 이제 카테고리에 보시면은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법률 세무 관계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시 유의사항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 동영상을 보시면, 업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다운 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께서 이제 가실 때 모든 걸 다 이제 오실 때는 목소리가 되게 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이해를 다 하시고 가실 때에는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호텔 황제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안 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갔다면 결과가 아마 안 좋게 나왔을 건데 오늘 또 호텔 황제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좀 뿌듯하고 좀 보람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가급적 일을 이제 사후로 관리를 하시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뭐 전화 한 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저하고 한 번 정도 이제 상담을 좀 해보시고 부동산을 취득하시든 처분하시든 이렇게 하셔도 별로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19327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01년 8월 2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이렇게 8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50제곱미터, 평수는 136평이고요. 연면적 2709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818평입니다. 매가 현재 13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현재 용자 90억이고요. 최대 용자는 100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35억, 자기 자본 35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은 현재 시점 기준 꾸준하게 1억 4천만 원씩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객실수 49개, 주차 25대, 용도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876만 원이고요. 제가 평수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2,895만 8,677원에 해당되는 서울 도봉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리모델링 완료 물건. 네. 그래서 이제 매출 현재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객실이 49개인데요. 평일 기준 주말은 기본이죠. 매출이 1억 4천씩 나오는데 주말은 기본이겠고요. 평일 숙박이 현재 만실입니다. 만실. 네. 우리가 이제 평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평일 숙박 대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주말 여기서 주말은 금토죠. 금토. 주말 숙박 대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를 미리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는, 여러분 주말 숙박은 기본이죠. 주말 숙박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알아보실 필요가 없겠죠. 주말 금토에 물론 이제 요건에 따라서 입지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말에 숙박이 만실이 안 된다? 그런 물건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 대실은 과연 몇 개가 이제 입실을 하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평일은 어떻습니까? 평일은 평일 숙박, 평일 숙박이 좀 중요하죠. 예. 왜? 객단가가 대실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으니까 객실이 49개에서 평일,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일까지 금토를 제외한 평일날 숙박이 과연 객실 49개 중 점유율 또는 뭐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회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대실은 몇 개 정도 되고 평일 대실도 과연 이게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일단 주말은 숙박이든 대실이든 많이 오시니까 말이죠. 평일날 숙박 대실을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평일 대비 대실수와 주말 대비 대실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서 오느냐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거의 평일 대실수 곱하기 2배 또는 2.5배 이렇게 하면은 주말 대실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도 여러분께서 어느 한 모텔을 보신다, 어느 한 호텔을 보신다 하실 때 평일 대실이 만약에 20개가 온다. 꾸준히 20개씩 오면은 그러면 우리 매도인 사장님 주말에는 대실수가 몇 개 정도 오시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곱하기 2개 한 40개 정도 옵니다. 그러면 실제 진짜 40개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모텔이다, 좋은 호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배까지는 아니더란 말이죠. 2배 이상 이렇게 대실이 오신다면 좋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 숙박은 뭐 알아볼 필요도 없겠고 평일 숙박이 과연 회전율이 몇 프로냐 점유율이 몇 프로냐 그래서 평일 숙박이 점유율 회전율이 한 80%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호텔이구나 좋은 모텔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거는 이거죠. 평일 숙박 80% 좋은 물건이고요. 주말 대실 수, 그 다음에 평일 대실 수 이렇게 해서 주말은 곱하기 2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에는 몇 개씩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객단가가 있죠. 평균 객단가. 숙박 같은 경우 뭐 4만원, 5만원, 6만원이 될 수 있겠고 또는 뭐 6만원, 8만원, 10만원이 될 수 있겠고 주말은 만원씩 추가 더 받고 대실 같은 경우 평일 대실 뭐 3만원, 4만원 받을 수도 있는 데도 있겠고요. 또는 2만원, 2만 5천원, 3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일 대실 객단가와 주말 대실 객단가가 다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받으셔야 돼요. 숙박은 평일 대비 만원씩 더 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평일 대실을 2만원을 받았는데 주말에는 만원씩 더 받아서 3만원씩 받는다 그러시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실 손님 여러분 잘 오시지 않아요. 대실 요금은 1년 365일 고정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실 대실 2만원이면 그냥 2만원씩 일주일 내에 받으셔야 되고요. 특실 대실 단가가 3만원이시면 일주일 동안 변동 없이 가격 변동 없이 꾸준히 쭉 3만원씩 받으셔야 된다. 이거 하나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물건이 말이죠.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2020년 작년이네요. 2020년 12월달 12월달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18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리모델링 완료하셨고 작년 겨울이죠. 이렇게 완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저번 달이네요.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2021년 1월달 월 매출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1년 중에 말이죠. 1월달이 매출이 잘 나오는 달입니까? 아니면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달이겠습니까? 1년 동안 조금 매출의 변동은 있겠죠. 이 변동의 진폭이 크면은 별로 좋지 않은 모텔이다, 이렇게 호텔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폭이 적어야 좋은 모텔이다, 좋은 호텔이다 제가 또 강조해 드렸는데요. 1년 중에 1월달은 매출이 이 평균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달입니다. 떨어지는 달. 이 떨어지는 달이 1월달, 2월달, 11월달이 조금 떨어지는 달이고요. 1년 중에 7, 8월달. 호텔, 모텔은 여름에 좀 매출이 월 평균보다는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월달에 월 매출이 1억 4천만 원이면 올해 이제 3, 4, 5, 6, 7, 8월달 계속 매출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1억 4천이 정점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1월달이고요. 7월달, 12월달입니다. 2021년 1월달에 월 매출을 1억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월 매출을. 그럼 7월달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월달부터 이제 2월달 가다가 3월달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고 7, 8월달이 지나면 조금 매출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폭을 제가 직선으로 그려보니까 어떻다? 이러한 너무 진폭이 크네요. 진폭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점을 제가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7, 8월 달에 정점을 찍는다고 봤을 때는 어떻다? 정점의 매출은 1억 4천 플러스 알파만큼 이만큼이죠? 이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호텔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해당 호텔은 말이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요. 평일 대실이 말이죠. 평일 대실이 본 호텔이 평일 대실이 한 평일 50개, 약 50개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시고요. 주말 대실이 본 호텔 같은 경우 9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셔서 이렇게 대실 수를 이렇게 누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숙박은 평일 매일 만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 물건은 입지 조건이 본 물건 같은 경우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 하면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더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숙박업소가 분산된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용자 우리가 100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고 했을 때 이자율은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4억 5천 이자가 발생이 되시고 매달 월 매출 1억 4천 기준으로 더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중에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3,7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이제 기대 수익률도 매출 상승 여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현재 기준 1억 4천 기준으로 한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35억 이렇게 투자하시고 매출 1억 4천만 원 중에 매달 세후 순수익은 1,40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4.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 서울에서 말이죠. 호텔 수익률이 14.1%면 상당히 높은 편에 이렇게 해당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도봉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